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요즘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난에, 또 젊은 부부들은 육아와 집값 문제, 또 중장년층은 노후 문제에 참 모두가 힘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힘들 때 많은 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한순간 그래도 나한테 힘을 주는 것들 좀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 갑자기 힘이 난다거나,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면 이상하게 힘이 난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씩 일부러라도 만들어 두시고 스스로 그렇게 믿으면 한순간 힘을 낼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금방 기운을 낼 수 있는 방법들, 저희 경제 돋보기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의 줄다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 이렇게 밝히면서 재계를 향해 임금 인상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계의 반응, 미적지근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올리고 싶지만 여건이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 부양을 위해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일본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 약 7%에 가까웠는데요. 바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계를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바람과 달리 재계의 상황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박병원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이 원하는 건 임금이 많이 오르고 근로조건이 좋아지는 것인데, 일자리가 많이 생겨 일손이 부족해지면 임금은 저절로 오르고 근로조건도 저절로 개선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지 인위적으로 지금 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견해를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작년 말 대기업 70곳을 대상으로 바로 올해 2015년의 경영기조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긴축경영 기조를 체크한 곳이 전년 39.6%에서 올해는 51.4%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기업 70곳 중 절반가량이 긴축기조를 채택했다는 건데요. 현상 유지하겠다는 답변은 42.6%에서 34.2%로 줄었고요. 확대 경영은 19.4%에서 14.3%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긴축 경영 기조하에서 인력 부문 경영 합리화를 선택한 기업들은 세부 방안으로 명예퇴직, 인원 감축, 직무 전환, 계열사 전환 배치, 임금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임금 인상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인데요. 경영자총연합회는 이번 주 중에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노동계의 요구부터 살펴보면요.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을 민주노총이 23만 원, 한국노총은 24만 5,870원을 각각 제시한 상황입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약 7%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노총이 8.1%, 경영자총연합회는 2.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재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많이 다른 상황인데요. 올해도 역시 노동계와 재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임금 인상은커녕 임금 동결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물가 연동 없는 임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삼성그룹의 전 계열사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지난해 실적이 악화됐거나 긴축 경영에 들어간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까지 임금 동결 내지는 최소한의 임금 인상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해 37년 만에 적자가 나자 노사 합의로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삭감이 안 된 게 다행이라는 말도 나돌 정도라고 합니다. 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도 최소한의 폭에서만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보통 하반기에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기본급을 2.5%만 인상하는 선에서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금 인상 기대에 부응하는 대기업들 몇몇 곳은 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는 달리 노사 합의로 올해 임금을 평균 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요. 금호타이어는 지난 1월 임금 15% 인상과 상여금 200% 환원, 그리고 경력금 510만 원 지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기업 중에서 정부의 바람대로 임금을 대폭 올리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임금 인상을 목표로 삼은 정부 그리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에서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갈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순자산국이라는 용어와 함께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국이 됐다는 소식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국, 다시 말해 순대외 자산국이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많아졌다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돈보다 한국인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처음으로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이 2014년 말 국제투자대조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대외 투자는 1조 802억 달러였습니다. 1년 전보다 1127억 달러 증가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64억 달러 감소한 9,98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산국이 됐다는 건 단순하게 말해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다는 건데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순자산국이 됐지만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들어오는 외국 자본보다 나가는 국내 자본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니까 자본 유출을 걱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수 부진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집중된 데다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전년보다 306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99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국내 제조업 환경이 규제와 노사관계 등 높은 현실의 늪에 가로막히면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체는 증가했지만 원달러 환율 절하와 주가지수 하락 등 통계적 요인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외국인의 투자가 적어 보이는 착시 현상도 일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달러 대비 원화가 4% 절하돼서 외국인의 투자 금액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적어 보이는 것이고 주가 상승률 역시 미국은 7.5%가 상승한 반면 한국은 지난해 4.8%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순자산국이 됐다는 것, 좀 무시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데요. 관련 지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 대외 투자에서 외국인 국내 투자를 뺀 이른바 순국제 투자 잔액이 지난해 810억 달러가 됐는데요.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플러스권으로 진입한 겁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순국제 투자액은 2011년 말에는 마이너스 810억 달러였고요. 2012년에는 마이너스 944억 달러, 2013년에는 마이너스 372억 달러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라는 건 외국인 국내 투자가 내국인 대외 투자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자본의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1년 전까지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금액이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물론 2000년부터 조짐은 있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외국에서 받은 돈이 투자한 돈보다 많기는 했지만 주식과 파생상품, 지분 투자 등을 포함해 평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외국에 투자한 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본격적으로 지표상으로도 순자산국으로 변화했는데요. 이런 순자산 국가들의 특징은 경상흑자를 꾸준히 내고 외환 보유액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3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세계 7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흑자가 금융계정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순자산국이 되는 상황, 우려할 만한 상황도 참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통계 상황 자세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순자산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경제와 문화가 만나는 곳, 바로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광고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전통적인 TV 외에도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광고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SNS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광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광고 시장, 방송과 신문 등 전통 매체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는데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총 2조 9,2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나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30에서 70%까지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것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세입니다. 방송과 신문 등 전통 매체의 광고 시장 성장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주목할 만한 광고 플랫폼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온라인 중에서도 SNS를 활용한 광고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LG U+의 광고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른바 로봇 연기를 내세운 장수원의 발로미 광고를 시초로 정성호의 1인 14역 패러디 무비, 그리고 임창정의 누가 야한 영화를 봤을까 추리극 등 다양한 버전의 온라인 광고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 걸그룹 EXID의 위아래라는 노래를 개사한 심쿵 버전 스페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인기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밴드 LTEA가 경쟁사 업로드보다 2배 빨라서 속도가 업계 최고라는 말을 가사 속에 녹여내서 또 뮤직비디오를 만든 건데요.
원곡의 제작자인 신사동 호랭이라는 작곡가가 직접 녹음 디렉팀에 참여해서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TV로 방영되기보다 LG U+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됐는데요.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동영상 광고, 인기가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처음 공개된 지난 17일부터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기록하더니 일주일 만에 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빠른 속도로 퍼졌고요.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 등 국내외 K-팝 관련 음악 사이트에도 소개된 결과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티브로드도 SNS와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SNS 확산으로 인한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 320메가 초고속 인터넷 런칭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본능 속도 UCC 캠페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행사 종료 후에도 온라인상에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본능 속도 광고 원작의 유튜브 조회는 26만 건, 그리고 안산의 이서현 학생이 제작한 패러디 작품 여고생의 본능 속도는 조회수 36만 건을 넘었습니다. 여고생의 본능 속도는 UCC 영상으로 주목되면서 페이스북에서도 공유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온라인 광고 또 SNS 광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 소비 계층인 젊은 세대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이용도가 높은 젊은 층을 겨냥해서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15초라는 짧은 시간에 광고를 담아야 하는 TV 광고와는 달리 온라인 광고는 시간과 표현상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의 모바일 활용도 증가로 바이럴 광고, 이른바 입소문이 퍼지는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접하는 미디어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광고의 형태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광고 시장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GS 리테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GS 리테일, 먼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슈퍼마켓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 사업의 규모는 편의점 사업만 영위하는 경쟁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슈퍼마켓 사업을 더 영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기업 규모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GS 리테일의 시가총액, 편의점 사업만 영위하는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슈퍼마켓 사업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사업과 슈퍼마켓 사업, 앞으로 이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국내 유통 환경에서도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돋보이는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편의점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 기대감이 장기적으로도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국내 편의점 업체들의 공격적인 확장에 따른 결과로 최근 점포당 매출액은 조금씩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점 점포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급성장에 따른 성장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양적 성장을 이제 마치고 질적 성장이 동반돼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슈퍼마켓 사업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마켓 사업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의 고무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슈퍼마켓 사업부는 2012년부터 영업 규제 영향으로 지속적인 부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9.5%에서 2014년 1.2%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황의 추가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요. 향후 편의점과 함께 유통업계에서 가장 실적이 밝은 업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 관련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크랩 지스퀘어의 계약에 따른 현금 유입 2016년부터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지하철 7호선과 9호선 임대 사업과 관련한 임대 수익이 2014년 3분기부터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 비중은 21.7%까지 증가한 상황인데요. 주 품목인 편의점과 슈퍼마켓 외에도 이런 기타 사업 부문, 임대 사업 부문이 힘을 더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GS 리테일의 주가는 편의점의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슈퍼와 편의점은 향후 성장성이 밝고 사업 시너지가 기대되는 사업부들로 슈퍼 사업의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면 밸류에이션의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는 전망들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유통업에서 밝은 전망 보여주는 GS 리테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학 시인의 짝사랑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이윤학 시인의 시 중에는 짝사랑과 첫사랑 등 사랑에 대한 시가 많이 유명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시인이 말하는 짝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시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짝사랑, 이윤학. 둥근 소나무 도마 위에 꽂혀있는 칼. 두툼한 도마에게도 입이 있었다. 악을 쓰며 조용히 다물고 있는 입. 빈틈없는 입의 힘이 칼을 물고 있었다. 생선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오는 칼. 목을 치고 몸을 토막내고 꼬리를 치고 지느러미를 다듬고 오는 칼. 그 순간마다 소나무 몸통은 날이 상하지 않도록 칼을 받아주는 것이었다. 토막난 생선들에게 접시나 쟁반 역할을 하는 도마. 둥글게 파여 품이 되는 도마. 칼에게 모든 걸 맞추려는 도마. 나이테를 잘게 끊어버리는 도마. 칼을 짝사랑하고 있는 도마는 칼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날이 상하지 않도록 칼을 받아주고 심지어 자신의 나이테를 끊어가면서까지 칼을 받아줍니다. 상대가 나를 몰라주더라도 나를 지워버리면서까지 남을 포용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짝사랑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짝사랑의 경험은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짝사랑의 대상이 꼭 어떤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꼭 이루고 싶지만 닿기가 너무 어려운 꿈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무언가를 끌어안고 싶은 마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숭고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든 꿈이든 무언가의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